당시 아버지 박 씨는 어머니와 함께 둘째 아들 재진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칠보 삼거리에서 재진 씨가 정차한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갔는데 앞 차량 운전자는 밖에 나와 있었고 아들도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남자분은 조수석에 그대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였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3일 9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이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살해한 혐의 인정하세요.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 김여인과 운전을 한 둘째 아들 재진 씨가 박 씨의 살해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겁니다. 2006년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됐던 이 사건을 재수사한 곳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2008년 4월 내지 5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제 정보원으로부터 정읍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사고 자체도 너무 경미하고 특히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하고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가 어머니 김여인과 내연관계였고 사고 자체도 고의로 낸 교통사고였다는 제보였답니다. 차량 운전자와 그다음에 피해자의 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화내역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사고 직전에도 서로 통하고 만났던 이런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고의 사고는 별로 입증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2005년 1월 이후로 가입한 보험이 모두 7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개 가입한 것도 보이고요. 김여인은 그날의 교통사고로 남편 박 씨의 사망보험금 7억 원가량을 받았답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김여인이 둘째 아들 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남편 박 씨를 살해한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두 아들들은 말도 안 되는 누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엄마하고 앞차에 내연관계라고 쳐요. 그럼 누가 내연관계인데 사람 죽이는 모의를 해요? 굳이 이런 사고를 낼 때 그렇게 문제가 되면 뻔히 불거질 내용인데 왜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하냐는 거죠, 이 사고에 있어서. 이게 제가 들어오는 보험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이것만 8개. 제가 제일 적은 거예요, 이게. 그냥 재테크 수단으로 그냥 했던 거예요, 저희 가족 전부 다. 실제 제가 그 사고 날 당시에 제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7억에서 10억 정도가 나오는 금액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보험 사고를 목적으로 정말 짰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님만 돌아가시고 그거를 할 바에야 다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원래 보험을 많이 드는 가족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고는 절대 고의가 아니라는 건데요. 앞차량 운전자였던 이 씨를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그는 재수사 당시 김여인과 함께 고의 추돌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금이나 토치 하나라도 제가 틀리게 이기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1년 동안 고생을 했죠. 내 생활 엉망져버렸죠. 2006년 가을 김여인이 복권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며 먼저 접근했답니다. 그렇게 만남이 잦아지면서 관계가 깊어졌다는데요. 그리고 보험을 자기 말로는 무슨 뭐 몇십 개를 들어가지고 한 번 입원하고 나면 돈 얼마나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험도 자기 돈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 지폐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수사기였지. 그러던 12월의 어느 날 자기 이제 그 둘째 아들 있죠? 걔 여자친구하고 저걸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빠하고 아들하고 서은이 가서 화해를 시킬 겸 해서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간다. 그때 시간을 좀 맞췄고 그만 이렇게 해달라고.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이 씨는 자신의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자는 김여인의 제안을 수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여인의 남편 박 씨가 사망한 건데요. 처음엔 교통사고 때문인 듯 했습니다. 사체 검화서의 직접적인 사인이 뇌출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경찰관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례를 치르라 하고. 저희는 저희 가족 내력에 따라 화장을 한 건데 일부러 화장을 한 게 돼버렸잖아요. 아들들은 부검도 필요 없이 종결된 사고가 살인 사건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 그 사고 난 이후에 팩트가 바뀐 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라는 사람 말 한마디 바뀐 거예요. 느닷없이 3년 있다가 자기가 자백을 하고 이건 딴 사고다.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뒤 이 씨가 찾아와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답니다. 이 때문에 둘째 재진 씨와 몸싸움까지 했다는데요. 하지만 박 씨의 사망 소식에 겁이 나 김여인을 찾아갔다가 들에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이 씨. 사고 장소를 모의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둘째 아들 재진 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 씨를 봤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도 갑자기 머리가 쓸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형분이 미동이 없더라고. 딱 앉아있는 데고 이러고 있는데 미동 없이 앉아있는 박 씨를 본 뒤 겁이 난 이 씨는 추돌 사고를 내지 않으려 했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한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데요. 하지만 김여인의 차량이 계속해 그를 따라왔고 7보 3고리에서 결국 추돌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내가차 기사가 저거 병원을 이동 중에 누구 통화를 하더만은 사망했다고. 들었을 때 그러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놀랬죠. 그 양반 죽었다는 소리 듣고 내가 너무나 다 겁이 나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뭐야죠. 피신을 했죠 사실. 정읍에 못 살겠더라고요. 정읍을 떠난 그는 2008년 경찰에 검거됐고 죄책감에 그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박 씨의 아들들의 주장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씨와 내연 관계였고 고의 추돌 사고를 제안한 김여인이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알고 계획적이었다. 목돈을 타기 위해서 전속으로 그거를 이렇게 했다. 나는 남편이고 아들은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럼 씨가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술을? 돈을 달라고. 처음에 만나서 내 수첩에 있는 전화번호, 뭐 지인들 주소 다 갖다가 협박하는 거죠. 취미로 복권을 자주 구입했다는 그녀에게 이 씨가 먼저 돈방석에 앉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답니다. 그렇게 복권 번호를 교환하며 친분을 쌓던 어느 날 이 씨가 내연 관계라 거짓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렇게 김여인은 3개월 동안 그에게 약 800만 원을 빼앗겼답니다. 아 그런 생각 그런 거돈 10원을 안 받아. 돈 받아 돈 10원을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고. 사고 난 당시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사고까지 되고 보니까 모든 게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하고 숨어있다는 게 나타나가지고 더 안 좋게 말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증거는 9년 전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과 박 씨 사체 검안 사진 몇 장이 전부입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타페 차량의 전면 유리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깨진 그 전면 유리를 국가수에 감정을 했었는데 어떤 피부 조직이나 혈흔 이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는 사고 차량의 상태에 주목합니다.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상대적인 충격력이 약했다는 얘기죠. 차량 손상하고 차 내부 뭐 구조물의 뭐 손상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고. 경미한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조수석 앞 유리에 남겨진 2개의 깨진 흔적이라는데요. 위아래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지금 충격점이. 이거를 한 사람이 동시에 2개가 부딪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딱 한 사람이 하나씩. 그러면은 2 사람이 부딪혔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 앞좌석 간격이 굉장히 넓죠. 이게. 요 중간이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날아왔으면 한 사람은 여기 와서 부딪혔겠죠.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여인이 박 씨와 똑같은 충격으로 앞유리에 부딪혔을 거라는데요. 만약 박 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김여인 역시 큰 부상을 당했을 거랍니다. 하지만 김여인에겐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전혀 없어 보였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는데요. 병원 영화실에서 사체 사진을 촬영했는데 등 부위와 허벅지 부분에 뚜렷한 시반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발생 시각은 밤 9시. 그런데 시반을 통해 추정되는 박 씨의 사망 시각은 오후 7시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사고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체 사진을 살피던 법의학자는 유난히 붉은 박 씨의 얼굴에 주목했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이게 멍이라고 보기에는 패턴이 맞지 않아요. 우열이라면 뭐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날 차를 운전한 둘째 아들 역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운전해서 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말을 못한다. 이 억울한 걸 누가 어디다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는 당시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다는데요. 하다가 아빠하고 말싸움했었다 했잖아. 사실 내가 29살 아니에요. 혼자님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도 이렇게 막 떳떳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거고, 또 아버지 입장이나 어머니 입장이 자식 가진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날 자신의 결혼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정차한 앞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고 아버지만 사망한 것뿐이랍니다. 하지만 앞 유리창에 난 2개의 깨진 흔적, 박 씨 몸에 남은 시반과 붉은 얼굴, 그리고 사고차 운전자가 하필이면 내연남이라는 점 등 박 씨의 죽음이 단순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보기엔 어색한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 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 아들 그리고 뒷자리에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아내 양자 간의 그 합의 공모 동의가 없다면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만약에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전혀 반항하지 못하고 목이 졸린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죽음이라면 이 피해자 시신의 사진 모습과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2006년 12월 김여인은 복권에 깊이 빠져 있었답니다. 대박을 터뜨린 이들의 꿈풀이까지 숙지하며 일확천금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데요. 실제로 김여인이 작성한 메모는 온통 로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이것이 범행 동기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또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 내지는 이런 그 허상이 이 사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 눈치 안 보고 로또하고 돈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들은 어머니와 둘째 아들 재진 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작은 형수가 임신 중이었어요. 어느 미친 사람이 자기 곧 나오는데 아버지 죽여서 돈을 타냐고요. 저희가 뭐 빚이 있었던 거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9월 추석 정도 돼서 부부가 저렇게 오붓하게 나란히 두 분이서 사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서너 달 만에 사람을 죽일 만큼 바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어머니가 로또에 빠져 있던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를 살해할 만큼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돈에 쪼들린 것도 아니었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모여 가족 사진을 찍을 만큼 화목했었는데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만나본 피해자 박 씨의 지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관계는 좀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씨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각자 밥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 집이 네. 옛날 집 있고 네. 그다음에 집 하나 신축했어. 여기 앞에다가 마당 있는 데가. 네. 거기 살았다니까. 홀로 된 시아버지의 부양 문제로 김여인과 박 씨의 갈등이 깊었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숨겨진 갈등은 재수사가 시작된 지난 2008년경 김여인이 직접 작성한 유서 형식의 메모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글에 김여인의 무의식적 자백이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제일 먼저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가? 이건 자기가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이 범죄와 연관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거나 글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어떤 의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메모의 첫 시작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 최면을 거는 듯 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당부의 글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죄의식을 나타내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별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사이 나빴던 적도 없고 저는 가정을 최선을 다하고 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사람이 먼저고 가정이 최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절대합니다. 그래도 죽어도 결혼 답변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런 걸 상상도 못 해봤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여전히 박 씨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결백을 주장하는 두 사람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9년 만에 가까스로 진실이 드러났지만 박 씨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내와 둘째 아들에게 잔인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25일 밤 9시 칠보 삼거리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